아니, 신부 가마에서 저게 무슨 소리단가? 혹시 가마꾼들이 방귀라도 낀 게야? 마을 어귀를 돌던 가마꾼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통의 신부라면 가마 안에서 친정어머니와 떨어지는 슬픔에 소리 죽여 흐느끼거나 앞으로 맞닥뜨릴 시집살이 걱정에 숨소리조차 조심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꽃가마의 주인공, 열쇠 살금이는 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눈물 소리 대신 아작아작 무언가를 야무지게 씹어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기야는 고단했는지 드르렁 드르렁 소리까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소리는 우리 마누라 코 고는 소리 같구먼. 자네 마누라는 빨래터에 있는데 저 가마에는 누구이지? 마을 사람들은 저 가마 안에 든 신부가 정령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귀한 집 아기 강아지라도 들어앉은 것인지 의심하며 저마다 호기심과 웃음으로 담벼라 너머로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이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격한 안동. 권씨 댁의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인데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권씨 댁 시어머니는 쪽머리를 쇳불처럼 빳빳하게 빗어 넘기고 대문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기가 세기로 소문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어디 얼마나 잘난 애가 들어오나 보자는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써 마당 가득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권씨 집의 팽팽한 시집살이에 13살 꼬마 신부이고 셋째 며느리인 신부 금이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가마가 드디어 권씨 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레 신부 나오십니다. 라고 외쳤지만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대척이 없었지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가마 문이 열리고 하얀 버선발을 내디디며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금이의 얼굴은 연지곤지를 찍어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입가에는 빨간 대추 껍질 하나가 떡하니 붙어 있었고 족두리는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비비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금이는 대뜸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시지요. 저 오느라 배고파서 배가 등에 붙었습니다. 떡이라도 있으면 하나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 서 있던 두 형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편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는 15살 꼬마 신랑 윤보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뭘 그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저 좀 부축해 주셔야죠. 족두리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똑 부러질 것 같아요. 이 당돌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철부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내 저걸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금이는 오히려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제가 원래 배가 고프면 말이 앞서고 배가 불러야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법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기운은 제가 다 살려놓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금이는 절을 마치고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우리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저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 그 맑고 해맑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니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도 차마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런 애를 그냥 두실 겁니까? 큰 며느리는 옆에서 곁바람을 넣었지만 시어머니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법도와 예법에만 갇혀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던 이 집안에 웬 미친 바람 같은 아이가 들어온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금이의 손을 놓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낯선 방에서 꼬마 신랑 윤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보는 여전히 쑥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금이는 가마 안에서 먹다 남은 볶은 콩 주머니를 꺼내 윤보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야 힘내서 공부도 하고 저랑 놀아주죠. 우리 엄마가 솥에다 직접 볶은 거라 진짜 고소해요. 윤보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부인은 겁나지도 않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밤에 이런 걸 먹다 들키면 난리가 날 거요. 금이는 고개를 까닥이며 콩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무섭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자주 웃어주면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서방님,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힘도 세고 똑똑하거든요. 윤보는 자기보다 작고 어린 금이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어쩐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만 읽으며 어른들 눈치만 보던 윤보에게 금이의 당당함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신비한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 방은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좋네요. 저기 있는 책들도 다 서방님 거예요? 우와, 진짜 많다. 윤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오. 임자도 글을 좀 아시오? 금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글은 몰라요. 하지만 산에 가면 어떤 나물이 맛있는지, 어느 냇가에 물고기가 많은지는 귀신같이 알아요. 서방님은 글 공부하시고 먹을 거는 제가 책임질게요.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가 창호지 문을 타고 밖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시어머니가 자리에 누웠으나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허허, 저런 맹랑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권씨 가문의 풍파가 일겠구나. 시어머니의 혼잣말에는 걱정과 알 수 없는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건너방 형님들도 촛불을 끄지 못한 채 새로 들어온 막내 동서의 험담인지 칭찬인지 모를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작 주인공인 금이는 윤보의 팔을 베고 세상 편하게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삐딱하게 놓인 족두리와 빈 콩 주머니가 머리맡에 뒹굴고 있었지요. 금이는 꿈속에서도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는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입술 끝에 남은 대추 껍질처럼 금이의 존재는 이미 이 집안 곳곳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권씨 댁의 첫날 밤은 그렇게 금이의 아작아작 콩 씹는 소리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고 있었지만 금이와 윤보가 누운 방만큼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의 첫날 밤은 눈물바다가 아닌 고소한 콩 냄새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잠결에 윤보의 도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와 처음 맞이하는 밤이었지만 금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과 자기가 정복해야 할 집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새벽 딸기 울기 전까지 금이의 고른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방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경련 같은 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이가 잠든 방 안에서는 윤보가 잠결에 금이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아직은 작고 여린 두 손이 겹쳐지며 낯선 인연이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치마 끝에 묻은 흙먼지마저도 이 집안의 일부가 되어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꼬마 신부의 당돌한 첫 등장은 그렇게 권씨 댁 마당의 돌멩이 하나, 풀잎 하나하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산등성이를 타고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맑은 공기가 마당을 가로질러 금이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이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집의 대장이 되어 호령하는 기분 좋은 꿈이었지요. 금이의 입가에 맺힌 작은 침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일 때쯤 권씨 댁의 진짜 아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의 비밀은 이제 마당 밖으로 나와 온 집안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 배고파라. 어머님은 벌써 일어나셨을까? 금이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금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막 낯선 환경에 발을 내디딘 13살 소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힘차게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냄새와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가 금이를 불렀습니다. 금이는 온매무새를 다듬고는 윤보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얼른 일어나세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저 이제 어머님 도와드리러 갈 거예요. 윤보는 놀라 눈을 비비며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의 씩씩한 뒷모습을 보며 윤보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권씨 댁의 마당에 가득 차 있던 묵은 정적은 그렇게 금이의 목소리 한 번에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아침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찬란했습니다. 금이는 기지개를 크게 켜며 마당으로 나섰지요. 어제 가마에서 내릴 때의 소동은 잊은 듯 금이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는 이미 쪽머리를 빳빳하게 세운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든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금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나오느냐? 우리 권씨 댁 안주인들은 새벽 이슬을 밟으며 일어나는 법이거늘 첫날부터 가문의 기강을 흔들 작정이야?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기 무겁게 안채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마루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것 보게 어머니 노여움이 보통이 아니네. 오늘 막내 동서 고생 꽤나 하겠어. 형님들의 수군거림이 금이의 귀에도 선명히 들려왔지요. 당황한 금이가 입을 때려던 찰나 뒤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는 앳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마 신랑 윤보였습니다. 윤보는 아직 잠이 덜 깨어 까치집이 된 머리를 하고서도 버선발로 툇마루를 뛰어 내려와 금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십시오. 부인은 어제 멀리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이니 가문의 법도는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평소 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던 막내 아들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앞장서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호라,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어미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내가 무슨 수로 며느리 교육을 시킨단 말이냐?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녀석이. 윤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책임질 것이니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윤보의 당당한 선포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놈아, 아내를 아끼는 마음은 가상하다만 위아래도 모르고 어미에게 대드는 법도는 누가 가르치더냐? 시어머니의 매서운 등짝 스매싱이 윤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아야, 어머니, 그래도 제 부인은. 윤보는 아픈 등짝을 문지르면서도 금이 쪽으로 몸을 더 밀착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멋지게 방어막을 쳐보려던 계획이 순식간에 매맞기로 변한 것이지요. 금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윤보를 보며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본인도 무서워서 다리를 떨면서 끝까지 걱정 마시오라고 눈짓을 보내는 윤보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퍽 정겨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보는 시어머니에게 끌려가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효도란 무엇인가를 외쳐야 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불려갔지만 마당에서 쩔쩔매는 윤보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낯선 시집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모아놓고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막내는 신행길 고단함을 핑계로 넘어갔다만 내일부터는 예외가 없다. 내일 새벽 혓딸기 울기도 전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부엌으로 나와 아침 밥상을 차리거라. 만약 늦는다면 그땐 너희 내외를 가만두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리자 마당에는 정막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큰형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금이를 빤히 내려다보았고 작은형님은 부채질을 하며 은근슬쩍 금이의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막내 동서, 어머니 말씀 들었지. 우리 집안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매운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게야. 큰형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금이는 조신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네, 형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이 아닐 텐데. 가마솥 밥물 맞추는 게 글 읽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막내 도령님이 저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두시니 혹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줄 알았나 보지. 작은 형님의 은근한 질투 섞인 비아냥에 금이는 오히려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서방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할 일은 해야죠. 그런데 형님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집 부엌이 저희 친정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렇게 큰 가마솥에 밥을 하려면 힘이 엄청나게 세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실수하면 형님들이 좀 도와주실 거죠? 금이가 천진난만하게 도움을 요청하자 큰형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와주긴 누굴 도와줘.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내일 아침 어머니 입맛에 딱 맞는 밥을 못 올리면 문중 어른들 뵐 면목이 없을 게야. 금이는 지지 않고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들, 이건 저희 엄마가 형님들 드리라고 챙겨주신 거예요. 아주 귀한 말린 산딸기인데 이거 먹으면 얼굴이 꽃처럼 화사해진대요. 금이가 넉살 좋게 산딸기를 하나씩 형님들 손에 쥐어주자. 쌀쌀 맞던 작은 형님도 슬쩍 맛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 이거 참 달콤하네. 동서가 마음씨는 비단결이구먼. 하지만 동서, 조심해. 우리 어머니는 밥알이 하나라도 덜 익거나 타면 그날로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특히 새벽에는 졸음마귀가 제일 무서운 법이지. 큰형님도 산딸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짐짓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작은 동서 말이 맞다. 내일 새벽에 모지 일어나서 서방님 또 마당에 꿀려 앉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거라. 형님들이 안채로 들어가자 금이는 마당 끝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윤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제 일어나세요. 어머님 방에 들어가셨어요. 윤보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나면서도 금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부인,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소? 내가 몰래 깨워주겠소. 금이는 윤보의 먼지를 털어주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누굽니까? 밥물 맞추는 것쯤이야 눈 감고도 하죠. 하지만 금이의 장담과는 달리 그날 밤은 유독 짧기만 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안동권 씨 댁의 처마 밑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안동권 씨 댁의 처마 밑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각이었지만 안채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지요. 13살 금이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꼬마 신랑 윤보의 고른 숨소리가 부러웠지만 이제는 엄연한 며느리라는 책임감이 금이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금이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는 아직 살얼음이 낀 듯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엌 안은 시어머니가 미리 지펴놓은 아궁이의 온기로 미지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정갈하게 쪽머리를 빗어 넘기고 금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새벽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첫날부터 늦잠을 자서야 되겠느냐?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는 새벽 공기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밥물을 맞춰보거라. 쌀 한 알이라도 허투루 다루면 가문의 복이 달아나는 법이니 명심해야 한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훈계에 고개를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성을 다해 맛있는 밥을 짓겠습니다.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우선 커다란 쌀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끝이 시려왔지만 금이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쌀을 잃었습니다. 맑은 물이 뽀얗게 변할 때까지 몇 번이고 씻어낸 뒤 금이는 쌀을 들고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이의 키가 가마솥 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까치발을 아무리 높게 들어도 솥 안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밥물을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금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큼지막한 디딤돌을 낑낑거리며 끌고 왔습니다. 그 돌 위에 올라서서야 비로소 가마솥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금이는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손등으로 높이를 쟀습니다. 요만큼이면 되겠지. 금이는 혼잣말을 하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지요.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꽃이 금이의 앳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새벽잠을 설친 데다 아궁이 앞이 포근해지니 금이의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쫓으려 했지만 며칠간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국 금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해야 할 부엌의 묘하고 매캐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치익치익 소리와 함께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아닌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때 마당을 쓸던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아차, 밥을 태웠구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에 금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시어머니가 솥뚜껑을 열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니 밥알들이 춤을 추듯 위아래로 섞여 있었지만 바닥은 이미 시커멓게 타서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 인연 첫 밥상부터 밥을 홀랑 태워 먹다니 이 귀한 쌀을 다 버리게 생겼지 않느냐. 가문의 법도가 엄한데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단 말이냐. 금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고만 있으면 정말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금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주걱을 들어 탄 냄새가 배지 않은 윗부분의 밥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에 걷어냈습니다.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잠시 졸음마귀에게 홀렸나 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탄 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별미로 바꿔놓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별미라니, 탄밥이 무슨 별미가 된단 말이냐. 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눌어붙은 까만 누룽지를 싹싹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선반 뒤편에 시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설탕 단지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귀한 손님이 올 때나 꺼내는 설탕이었지만 금이는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라 판단했지요. 금이는 바삭하게 구워진 누룽지 위에 설탕을 아낌없이 솔솔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한 입 크기로 보기 좋게 뭉쳐 시어머니의 입가에 쓱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노여워 마시고 이것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그냥 탄 밥이 아니라 불기운을 가득 머금은 복덩어리 과자랍니다. 바삭하고 달콤해서 아침 기운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입을 벌린 사이 금이가 잽싸게 누룽지 조각을 시어머니의 입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뱉어내려 했지만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바삭바삭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려 퍼졌지요. 사실 시어머니도 어린 시절 처음 시집와서 새벽잠을 이기지 못해 밥을 태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금이의 엉뚱한 행동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
한 구석을 툭 건드린 셈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누룽지를 삼켰습니다. 어허, 이 맹랑한 녀석 좀 보게. 설탕은 또 언제 꺼냈느냐? 귀한 것을 함부로 쓰다니.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서슬퍼런 기운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정말 꿀맛이지요? 오늘 아침 식구들께도 이 누룽지를 맛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운 밥을 반성하는 의미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가에 서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마. 대신 다음에도 밥을 태우면 그땐 정말로 회초리를 들 것이야. 알겠느냐?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어 식구들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상 위에 올라온 노르스름한 누룽지 뭉치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웬 과자가 상에 올라왔느냐? 금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아침 아궁이 불과 씨름하다가 얻어낸 귀한 보물입니다. 한번 드셔 보십시오. 시아버지는 누룽지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참으로 고소하구나. 밥맛이 조금 탄 듯하면서도 이 누룽지와 함께 먹으니 입맛이 확 살아나는구나. 우리 막내가 솜씨가 좋네. 꼬마 신랑 윤보는 금이가 혼날까봐 아침 내내 전전긍긍하다가 아버지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보는 금이에게 눈짓을 보내며 엄지손가락을 슬쩍 치켜세웠지요.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처음 보는 광경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탄 밥을 보고도 화를 안 내시다니. 우리 막내 동서가 정말 대단하긴 하네. 작은형님이 나직이 속삭이자 큰형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안에서 바삭거리는 누룽지 맛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금이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디딤돌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시작된 아침이었지만 금이는 그 돌 위에서 자신이 이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실수조차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지요. 금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금이의 앳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독대를 닦으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아까 먹은 누룽지의 달콤한 맛이 여전히 입안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맹랑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안동권 씨 댁의 엄격한 가풍 속에 13살 금이가 뿌린 작은 웃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알이 춤추던 단밥소동은 그렇게 집안 식구들의 가슴 속에 고소한 추억 한 조각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이는 이제 부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편에 핀 매화꽃이 금이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지요. 금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윤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방님, 이따가 저랑 같이 뒷산에 나물 캐러 가요. 윤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씨 댁의 봄날은 그렇게 금이의 당찬 웃음소리와 함께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가궁에는 여전히 은은한 잔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마치 금이의 따뜻한 마음처럼 식구들의 가슴을 오랫동안 덮여줄 것만 같았지요. 단 밥 한 그릇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이는 앞치마에 묻은 검댕을 툭툭 털어내며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의 지혜로운 시집살이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앞마당의 장독대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졸음이 몰려오는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바람 끝에 실려온 풀꽃 향기가 창호지 문을 가만히 두드리는 평화로운 시각이었지요. 하지만 안채방 안에서는 조금 전부터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금이가 한 땀 한 땀 기워놓은 버선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지요. 금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제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선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방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막내야, 이 바느질 꼴을 좀 보거라. 땀 간격은 제멋대로에다 실은 엉겨 붙어 있으니 이걸 어디 남부끄러워 사람 발에 신기겠느냐? 양반과 며느리의 손끝은 곧 그 집안의 얼굴이라 하였다. 내 손이 이리 무디어서야 앞으로 이 많은 식구 옷까지는 어찌 건사할꼬.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처럼 날카로워 어린 금이의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사실 금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거나 냇가에서 가재를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섰지만 가느다란 바늘을 쥐고 좁은 천 위를 누비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앙증맞은 손가락은 바늘귀를 꿰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요. 금이는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는데 자꾸만 실이 제 마음을 몰라주고 엉키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뜯어서 기워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방을 나섰습니다. 다시 한다고 하루아침에 늘 솜씨는 아니로구나. 오늘 안에 그 버선 한 짝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저녁상은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의 엄포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 금이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침침해진 눈을 비벼가며 한땀을 뜨려 했지만 서러움이 밀려와 자꾸만 시야가 뿌얘졌습니다. 고향 집에 있을 때면 어머니가 대신해 주었을 일들이 이제는 오로지 제 몫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꼬마 신랑 윤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윤보는 금이의 풀죽은 뒷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인 또 어머니께 혼난 것이오? 바느질이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어머니는 저리 엄하게 구시는지 모르겠소. 윤보는 금이가 들고 있는 버선을 빼서 들더니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내 눈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기만 하오. 이 정도면 100일 길을 걸어도 끄떡없겠소. 윤보의 서툰 위로에 금이는 참았던 웃음이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건 튼튼한 게 아니라 실이 엉망으로 뭉친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나 봐요. 금이는 한숨을 내쉬며 윤보의 옷소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물림인 윤보의 옷소매는 어느덧 해져서 실밥이 너덜너덜하게 풀려 있었지요. 금이는 문득 결심한 듯 윤보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서방님, 이 옷 좀 벗어보세요.
제가 공부하시는 동안 예쁘게 기워드릴게요. 버선보다는 옷소매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윤보는 쑥스러운 듯 도포를 벗어 금이에게 건넸습니다. 금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었지요. 금이는 숨을 죽이고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앞서면 몸이 따르지 않는 법이라 했던가요. 한참 집중하던 금이가 갑자기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끝이 금이의 가늘고 고운 손가락 끝을 깊게 찔러버린 것이지요. 금이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몽글몽글 맺혔습니다. 이를 본 윤보는 혼비백산하여 금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피가 나지 않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거늘 왜 무리해서 이 고생을 하시오. 윤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입으로 금이의 손가락을 가져가 쪽쪽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도포 자락을 쭉 찢어 금이의 손가락에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지요. 서방님, 아까운 도포를 왜 찢으세요? 그냥 놔두면 멈출 텐데. 금이가 미안한 마음에 말하자 윤보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부인의 손가락은 하나뿐이요. 공부하는 남편 뒤바라지 않으라 고생하는 부인을 보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소. 이제 바느질 같은 건 하지 마시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바느질해 주는 사람을 100명쯤 사줄 테니 말이오. 15살 소년의 허풍 섞인 진심에 금이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소년 소녀가 방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동안 문 밖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금이가 걱정되어 다시 가르쳐 주러 오던 길이었지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두 아이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해진 옷을 기워주려는 어린 며느리의 진심과 그런 아내의 상처를 보며 제 귀한 옷자락을 망설임 없이 찢어버리는 아들의 정을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도 처음 시집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밤을 새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자신을 위로해 주던 이는 누구였던가. 시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재주는 없어도 사람 마음 꿰매는 솜씨는 일품이로구나.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이가 지은 바느질 땀은 비록 울퉁불퉁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던 가문의 법도보다 더 귀한 가족의 사랑이 촘촘히 박혀 있었던 셈이지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금이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따뜻한 약탕기와 새 바늘쌈지를 들고 있었지요. 막내야, 손 좀 이리 내어보거라. 서툰 손길로 옷을 기우려니 사달이 나는 것 아니냐. 이리 오너라.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시어머니의 부드러워진 목소리에 금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윤보도 쑥스러운 듯 옆으로 물러나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금이의 작은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거라. 바느질은 천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옷에 담는 과정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나아가야 한단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따라 바늘이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엉키기만 하던 실들이 정갈하게 길을 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곁에 딱 붙어 바느질을 배우며 무섭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삐뚤빼뚤했던 금이의 바느질 위로 시어머니의 노련한 손길이 더해지자 어느덧 윤보의 옷소매에는 활짝 핀 꽃 한 송이 같은 예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다른 평온함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윤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이의 손가락에 감긴 제 도포 조각을 보며 그는 훗날 훌륭한 선비가 되어 금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비단옷을 입혀주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 아래 금이의 바느질 실력은 조금씩 자라났고 그와 동시에 권씨 댁 식구들의 마음도 한 땀 한 땀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금이는 이제 혼자서도 제법 고운 바느질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서툴고 느리지만 금이가 꿰매는 것은 옷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였습니다. 바늘 끝에 맺혔던 작은 핏방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붉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권씨 댁 마당에는 달빛이 유난히도 희고 곱게 내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윤보의 글 읽는 소리, 그리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머리맡에 놓인 바늘쌈지를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이 바늘로 꿰매어 갈지. 어린 대장님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고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금이가 기워놓은 버선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정갈해진 손길을 느끼며 그녀는 이 맹랑하고도 사랑스러운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참으로 큰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격함으로만 가득했던 집안에 웃음꽃을 피워낸 금이의 활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느질땀처럼 식구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권씨 댁 뒷마당에 심어놓은 앵두가 붉게 익어가던 초여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밝아지자 안채 구석에서는 소리 없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지요. 바로 금이 위로 시집온 두 형님의 마음속에 핀 시샘의 꽃이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그동안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살아왔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 같은 13살 꼬마가 시어머니의 웃음을 독차지하고 시아버지의 칭찬까지 가로채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두 형님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은근슬쩍 금이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저 막내 좀 보게. 어머님 앞에서는 살랑살랑 꼬리를 치면서 정작 부엌일은 서툴기 짝이 없지 않아. 어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 집안 예법이 말이 아니야. 큰형님의 불평에 작은형님도 방망이질을 세게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님 서재까지 드나들며 사랑을 받으니 우리 같은 며느리들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막내의 실수를 단단히 일러 바쳐야겠어요. 두 형님은 금이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장독대의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았다거나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둥 소소한 일들을 부풀려 시어머니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짓엄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손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의 명을 받아 귀한 손님상에 올릴 특별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그만 기름 조절을 잘못하여 전의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부엌으로 들어온 금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금이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일러 바칠까봐 잔뜩 날을 세우며 쏘아 붙였습니다. 뭘 봐.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냉큼 나가 하지만 금이는 화를 내는 대신 작은 형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전을 감쪽같이 고쳐놓을게요. 아까 뒷산에서 예쁜 꽃잎을 따왔거든요. 금이는 탄 부분을 조심스럽게 오려내고 그 자리에 분홍빛 꽃잎을 정성스럽게 올린 뒤 얇게 반죽을 입혀 다시 살짝 구워냈습니다. 그러자 타버렸던 전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운 꽃전으로 변신했지요. 작은 형님은 입을 벌린 채 금이의 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상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 전은 누가 이리 곱게 부쳤느냐? 내 생전 이렇게 예쁜 전은 처음 보는구나. 작은 형님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금이가 먼저 나서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형님께서 손님 대접한다고 밤새 연구하신 비법이랍니다. 형님이 정성을 다해 만드시는 걸 제가 옆에서 꽃잎만 몇 장 올려 거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작은 형님 솜씨 정말 대단하시죠? 작은 형님은 깜짝 놀라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금이를 곤경에 빠뜨릴 궁리만 했는데 막내는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고 공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동서지간에 이렇게 마음이 맞으니 참으로 보기 좋구나.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자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금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미안하구나. 너를 시샘해서 나쁜 말만 골라 했는데 너는 내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큰형님 역시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마늘을 까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특유의 넉살로 형님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형님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 울 때마다 형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아직 어려서 서툰 게 많으니 앞으로도 따끔하게 야단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형님들처럼 멋진 며느리가 되죠. 금이의 진심 어린 말에 두 형님은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선 칼바람이 불던 부엌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큰형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비단 조각을 꺼내 금이의 복주머니를 만들어 주었고 작은형님은 금이가 좋아하는 떡을 몰래 챙겨주었지요. 이간질로 금이를 몰아내려 했던 형님들은 이제 금이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자 언니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곰방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사는 법이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금이가 스스로 그 벽을 허물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금이는 시어머니의 기대대로 전공법, 즉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형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금이와 작은 형님이 함께 만든 꽃전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며느리들의 화합을 칭찬하셨고, 꼬마 신랑 윤보는 제 아내가 형님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대견의 밥을 2 그릇이나 뚝딱 비워냈습니다. 권씨 댁의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금이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잘나서 사랑받는 것보다 다 함께 어우러져 웃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13살 꼬마 신부는 이제 단순히 예쁨 받는 아이를 넘어 집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마음을 잇는 진정한 살림꾼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시샘은 어느덧 든든한 우애로 바뀌었고, 권씨 댁의 새 며느리는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집안의 대소사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내일 아침에 먹을 식혜를 준비하며 나누는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금이는 형님들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시댁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지요. 이간질의 가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앵두나무 밑에서 금이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처럼 진심을 다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겠노라고 말이지요. 꼬마 대장님의 전공법은 그렇게 권씨 댁 식구들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따뜻한 무늬를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밤의 시원한 바람이 금이의 분홍색 댕기를 살포시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온 집안은 평화로운 안식 속에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기만 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자 마을 어귀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지요. 산천초목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타들어갔으며 논바닥은 먼지만 풀풀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안동권씨 댁의 너른 마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정갈하게 닦여있던 장독대 위에는 뽀얀 흙먼지만 쌓여갔고,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지던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연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꼿꼿하던 시어머니의 어깨도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새며느리가 모여 앉은 부엌 분위기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꽃전을 붙이며 웃음꽃을 피웠던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말수가 줄었습니다. 큰형님은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 죽에 물을 더 타고 또 탔으며, 작은형님은 먹지도 못할 풀뿌리를 보며 눈물 짓기 일쑤였지요. 13살 금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태웠을 때도, 바느질에 손을 찔렸을 때도 씩씩하게 웃던 금이었지만, 식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은 참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금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꼬마 신랑 윤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윤보는 서재에서 글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배고픔과 집안 걱정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금이는 윤보의 소매를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랑 같이 뒷산에 가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 배운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가물어도 산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법이에요. 윤보는 깜짝 놀라 금이를 만류했습니다. 부인, 이 떼약볕에 산을 가다니요. 길이 험하고 날이 뜨거워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오. 하지만 금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글공부도 배가 불러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결국 윤보는 금이의 성화에 이겨 해진 망태기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 길가에 핀 꽃들도 모두 타 죽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지요. 윤보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 오듯 쏟아냈지만 금이는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바위 사이를 누비며 앞장섰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해가 비치지 않는 깊은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바위 틈에 축축한 이끼를 살피더니 무릎을 꿇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건 산삼보다 귀한 도라지예요. 이 가뭄에도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니 식구들 기운 돋우기에는 최고일 거예요. 금이의 손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금이는 도라지뿐만 아니라 칡뿌리 그리고 약재로 쓸 수 있는 마른 열매들을 능숙하게 찾아내어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윤보도 옆에서 금이를 도와 흙을 파고 뿌리를 옮겼지요. 두 사람은 어느덧 묵직해진 망태기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윤보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식구들은 그저 앉아서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요. 부인은 정말 우리 집의 대장님이 맞구려.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형님은 아이들이 사라진 줄 알고 마당까지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금이와 윤보의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그들이 메고 온 망태기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이는 망태기를 마당 한복판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산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망태기 안에서 쏟아져 나온 싱싱한 뿌리들과 약초들을 본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도라지를 만져보았고 시어머니는 금이의 흙 묻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권씨 댁 부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금이가 가져온 도라지를 정성껏 다듬어 쓴맛을 빼내고 칡뿌리를 갈아 걸쭉한 죽을 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껴두었던 장 한 그릇을 꺼내어 양념을 만들었지요. 온 집안의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자 사랑채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뜰로 내려와 며느리들의 움직임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금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윤보와 함께 불을 떼며 조란조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이 약재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쌀면 말은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금이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윤보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린 내외가 짊어진 보따리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풍겼고 장터 사람들은 이 가뭄에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해왔느냐며 모여들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금이가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후한 값을 쳐주었습니다. 금이는 그 돈으로 당장 쌀과 보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운을
보태줄 고기 한 점을 샀습니다. 쌀 보따리를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 윤보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인, 내 부인이 정말 대단하오. 글만 읽던 내가 부인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는구려. 집에 도착해 쌀 보따리를 내려놓자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내가 정녕 이 집안을 살리는 복덩이구나. 이 늙은 애미보다 내가 훨씬 낫다. 시아버지도 허허 웃으시며 며느리들의 노고를 치하하셨지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금이가 가져온 쌀로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가뭄 끝에 마주한 하얀 쌀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금이는 식구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수저를 들었습니다. 가뭄은 여전했고 하늘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권씨 댁 마당에는 비보다 더 달콤한 화목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금이가 산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 귀한 마음을 보따리에 가득 담아온 것이지요. 꼬마 신랑 윤보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험한 산길을 누빈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붓끝을 가다듬었습니다. 금이는 부엌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배는 부르고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의 보따리는 그렇게 흉년의 고개를 넘게 해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권씨 댁 식구들은 이제 압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것은 가문을 일으킬 커다란 복덩이였다는 사실을요. 큰형님은 금이의 쪽 비녀 머리를 새로 고쳐 매주었고 작은형님은 금이의 거칠어진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며느리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내일의 살림을 걱정하는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는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빈 망태기는 이제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이는 내일 또 산에 오를 채비를 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정성이 가족들의 웃음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며 어린 대장님은 진정한 안주인의 자질을 몸소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가랑비조차 귀한 가뭄이었지만 금이의 보따리에서 터져 나온 따뜻한 정은 온 집안 식구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권씨 댁의 낡은 대문 너머로 금이가 가져온 쌀로 지은 밥 냄새가 이웃 담장까지 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권씨 댁 막내 며느리가 복덩이라더니 정말인가 보네. 사람들의 칭찬 속에 금이의 이름은 어느덧 지혜로운 며느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고개는 금이의 작지만 단단한 보따리 덕분에 그렇게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잔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지만 금이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금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금이의 방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참으로 고맙구나. 그 진심 어린 감사는 밤 공기를 타고 금이의 꿈속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흉년의 고갯마루에서 금이가 보여준 용기는 권씨 가문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권씨 댁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아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늘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권씨 댁의 이변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달을 보며 일어나던 시어머니가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신 것이지요. 그동안 흉년의 고개를 넘으랴 며느리들 가르치랴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했던 탓에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숯불을 피워놓은 듯 붉게 달아올랐고 거친 숨소리는 문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호랑이 같던 안주인이 쓰러지자 권씨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훔쳤고 사랑채의 시아버지는 약방 의원을 부르느라 바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다녀가며 남긴 말은 기력이 다하여 마음의 병이 깊어졌으니 오직 정성으로 간호하는 수밖에 없다는 막막한 처방뿐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의 지휘관이 사라지자 부엌은 불기가 식었고 식구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막내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울고 있는 형님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지금 우리가 울고 있으면 어머님 병환만 더 깊어져요.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킬 테니 형님들은 집안 살림을 평소처럼 챙겨주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일어나셨을 때 마음이 놓이시지요. 금이는 그 길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열로 인해 훅 끼치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금이는 우선 찬물을 떠와 무명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뜨거운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지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금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낫게 해드릴게요. 13살 소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분한 위로였습니다. 꼬마 신랑 윤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보는 금이가 시키는 대로 약탕기를 닦고 숯불을 피워 약을 다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부인, 내가 무얼 더 하면 되겠소. 어머니가 저리 아프시니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소. 윤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금이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금이는 윤보에게 약초의 불을 조절하는 법을 일러주며 밤샘 간호를 준비했습니다. 두 소년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긴긴 밤을 시어머니의 곁에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에 손짓을 하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정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이는 당황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굳은 다리와 팔을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이는 자신의 작은 몸이 부서져라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라는 윤보의 권유도 뿌리치고 금이는 시어머니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금이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금이는 윤보에게 따뜻한 물을 더 끓여오라 시킨 뒤 자신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발을 제 가슴팍에 넣고 온기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체온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13살 금이의 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시어머니의 꽁꽁 얼어붙은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약탕기가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윤보는 약을 다 다려 들여오며 시어머니의 발을 품고 꾸벅꾸벅 조는 금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부인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요. 윤보는 금이의 어깨에 제겉옷을 덮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시어머니가 고비를 넘기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금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수건을 갈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잠든 막내 며느리 금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곁을 지켰을 아이의 정성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금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모질게 대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이리도 지극정성이었을까. 시어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병마가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자 금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잠결에도 배시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밝게 비출 때쯤 시어머니는 기운을 차려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시아버지와 두 형님은 시어머니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큰형님은 탕약을 들고 왔고 작은형님은 부드러운 미음을 쏘어 왔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금이었습니다. 막내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금이는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열이 다 내렸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금이는 자기 힘든 줄은 모르고 시어머니의 건강만 걱정하며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내가 살았구나. 고맙다, 막내야. 참으로 고맙다. 이 말 한마디에 지난밤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금이를 며느리가 아닌 자식으로 받아들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윤보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겠노라 큰 소리쳤던 아내가 오히려 어머니와 집안 전체를 구하는 큰일을 해낸 것이 대견하고도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우리 집안에 여장부가 들어왔어라며 금이의 공을 치하하셨습니다. 권씨 댁의 마당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구들의 아침상을 활기차게 준비했고 작은형님은 안방의 이부자리를 정돈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병환을 앓고 난 뒤의 시어머니는 예전의 호랑이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구석은 있었지만 금이를 바라보는 눈길만큼은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해졌지요. 시어머니는 금이가 차려주는 약을 받아 마시며
자꾸만 금이의 손을 만졌습니다. 막내야, 내 손은 참으로 약손이구나. 내가 만져주면 아픈 데가 싹 가시는 것 같아. 금이는 수줍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다시 주물러 드렸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가족의 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권씨 댁의 낡은 대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이의 지극한 효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안동 권씨 댁 막내 며느리는 효부 중의 효부라며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그런 칭찬보다 시어머니가 맛있게 미음을 비워내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13살 꼬마 신부의 밤샘 간호는 그렇게 한 집안의 차가운 벽을 허물고 사랑과 존경이라는 새로운 기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피어난 채송화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마친 뒤 윤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단잠을 청했습니다. 두 소년 소녀의 얼굴 위로 비치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화는 집안의 위기였으나 금이의 진심은 그 위기를 가문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동 권씨 댁의 아침은 그렇게 금이가 가져온 깊은 정성 속에서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이 말끔히 씻겨 내려간 뒤 권씨 댁의 아침은 예전보다 훨씬 고요하면서도 묵직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하나에도 정성이 담겼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국 끓는 냄새도 한결 깊어졌지요. 시어머니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작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예전처럼 서슬퍼런 위엄보다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와 윤보를 모두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것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고 꼬마 신랑 윤보는 금이의 옷소매를 꼭 쥐고 긴장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이는 평소처럼 씩씩한 얼굴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따뜻한 것을 보고는 짐짓 조신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에 놓인 작은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육중한 노쇠,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동권 씨 가문의 살림권과 안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곳간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큰 며느리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큰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큰 며느리가 의아해하며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큰 며느리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내 것이구나. 그동안 이 깐깐한 시어머니 밑에서 큰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가문의 안살림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한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인내와 정성이라면 이 어미가 마음 놓고 곳간을 맡길 수 있겠구나. 큰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둘째야, 너도 이리 오너라. 시어머니는 자개함에서 정갈하게 세공된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큰애가 결정하면 몸소 움직여 부엌이며 곳간이며 내 손때 안 묻은 곳이 없지. 형님 보필하고 동생 다독이느라 내 손마디가 가장 굵어졌을 게야. 이 비녀는 내 노고를 이 애미가 다 안다는 증표니 몸조심하며 계속 이 집안의 살림을 잘 살펴주려무나. 둘째 며느리는 늘 중간에 끼어 제 공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서운함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개암 깊숙한 곳에서 정갈하게 쌓인 비단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금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너도 이리 오너라. 금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엉금엉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작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덮어 쥐었습니다. 내 병을 고친 것은 의원이 지어준 약이 아니라 내가 밤새 내 차가운 발을 내 가슴팍에 넣고 녹여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 애미의 마음을 온전히 담은 이 보물만큼은 내게 꼭 주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눈부시게 고운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가장 아껴온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 가락지는 내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차마 끼지도 못하고 고이 간직만 해왔다. 법도가 무서워 웃음을 참고 예법이 무서워 정을 숨기며 살았던 내 모진 세월이 여기 담겨 있어. 하지만 우리 막내야, 너는 이 가락지처럼 늘 맑고 환하게 웃으며 살 거라. 내 웃음이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다. 시어머니는 금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려다 아직 아이의 손이 너무 작아 헐거운 것을 보고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손이 이리도 아기 같구나. 이 가락지가 꼭 맞을 만큼 어엿하게 자랄 때까지 이 애미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마. 그동안 내 너를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해서 모질게 굴었던 것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금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을 태워 혼날 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곧간 열쇠를 쥐고서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내 동서인 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막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에 이런 웃음이 돌지 않았을 거야. 나는 곳간을 잘 지킬 테니 너는 지금처럼 우리 집안의 웃음꽃을 잘 지켜주려무나. 작은 며느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금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막내야. 이제 우리 며느리들끼리 어머님 잘 모시고 화목하게 지내보자. 금이의 눈물은 어느덧 기쁨의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금이는 옷가락지를 비단 주머니에 다시 소중히 담아 가슴팍에 꼭 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밥도 더 맛있게 짓고 어머님 다리도 매일매일 주물러 드릴 거예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이 되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이의 맑은 목소리에 안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꼬마 신랑 윤보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부인은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요. 윤보의 귀여운 자랑에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모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이는 그날 저녁 큰며느리를 도와 처음으로 함께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곳간 안으로 저녁 노을 빛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금이는 큰며느리의 옆에서 쌀 한 톨, 콩 한 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13살 꼬마 신부가 가져온 변화는 그렇게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위에 따뜻한 사랑의 향기를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집안이 이제야 숨을 쉬는구먼. 열쇠가 제자리를 찾고 가락지가 제 주인을 만났으니 우리 가문도 이제 진짜 태평성대야. 시아버지는 금이의 따뜻한 성품이 가문을 잇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권씨 댁의 낡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기운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권씨 댁을 호랑이 집이라 부르는 대신 며느리들이 자매 같은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방에서 금이가 차려주는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이가 살림을 살며 가끔 엉뚱한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호통을 치는 대신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며 가르쳐 주었지요. 막내야, 가락지를 낀 손은 마음도 예뻐야 한단다. 내가 지금처럼만 웃어준다면 우리 집안의 복은 마르지 않을 게야.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이제 금이의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금이는 비단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 사과와 신뢰의 무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권씨 댁의 마당에는 어느덧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금이는 마루에 앉아 품 안에 비단 주머니를 만지며 윤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이 주머니 속 가락지가 참 따뜻해요.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윤보는 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그 가락지에 어울리는 눈부신 꽃가마를 다시 태워주겠소. 두 소년 소녀의 꿈은 달빛을 타고 은하수처럼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담긴 진심은 그렇게 권씨 댁의 묵은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웠습니다. 금이는 이제 단순히 꼬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형님들과 화합하며 가문의 온기를 지켜가는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금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등잔불.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씨 가문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13살. 꼬마 대장님의 손끝에서 아름답고도 조화롭게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감나무가 바람에 사락거리며 금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금이가 건네준 따뜻한 숭늉 맛을 다시금 떠올리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곳간의 열쇠는 큰며느리에게 맡겼으나 마음의 가장 소중한 열쇠는 막내에게 건넨 밤이었습니다. 권씨 댁의 지붕 위로 내려앉은 달빛은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예고하듯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권씨 댁의 예고도 없이 커다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여동생이자 이 문중에서 이빠른 소리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천댁 고모님이 가마를 타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고모님은 시어머니가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마중 나갈 때부터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방 상좌에 앉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집안 식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라버니, 내 오늘 못 볼 꼴을 들었소. 지난번 가뭄에
우리 친정집이 장터를 누비며 은화를 모았다면서요. 내 죽은 아버님께서 저 세상에서 통곡하시겠소. 가문의 채통을 깎아 먹으며 번 그 재산 차라리 내 남편의 사업 미천으로 내놓으시오. 그게 조상님들께 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말이 좋아 사업 미천이지 사실상 친정집의 재산을 탐내어 가져가겠다는 억지였습니다. 평소 깐깐하던 시어머니도 고모님의 기세 앞에서는 입술만 달싹이뿐 아니 아가씨 그게 아니고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엿듣던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역시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턱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14살 금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고모님 눈빛이 절박한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하네. 우리 형님들이 피땀 흘려 지킨 곳간을 순순히 줄 순 없지. 금이는 재빨리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글씨는 서툴렀지만 금이의 그림은 100마디 말보다 정확했지요. 금이는 그림 쪽지를 접어 윤보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걸 큰형님께 전하세요. 그리고 형님 발을 살짝 밟아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세요. 윤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의 명을 받들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보가 큰 며느리 옆을 지나며 쪽지를 슬쩍 밀어넣고는 발을 꾹 밟자 큰 며느리가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쪽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상과 텅 빈 지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순간 금이의 의중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고모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고모님, 저희 집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께서도 고모님께 이 집안의 알짜배기 땅인 비싼 전답을 떼어드릴까 고민하시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큰 며느리는 쪽지에 적힌 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고모님, 그 땅은 우리 문중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비용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 땅을 가져가시면 앞으로 1년에 12번 있는 문주, 제사와 손님 접대를 고모님 댁에서 오롯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야 짐을 덜어 좋지만 고모님 댁에서 그 큰 제사를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차마 말씀을 못 드렸사옵니다. 재산만 쏙 챙기려던 고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땅은 탐이 났지만 그 땅에 딸린 엄청난 제사 비용과 노동력을 감당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거든요. 고모님이 주춤하는 사이 금이가 쟁반에 정갈하게 우려낸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고모님, 역시 우리 큰형님이 고모님을 제일 생각하신다니까요. 아까 부엌에서도 고모님께서 이 땅을 가져가시면 고생하실까봐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고모님, 설마 이 많은 제사를 다 지내시려고요? 대단하십니다. 금이가 옆에서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치자 고모님은 아니, 그게 내 어찌 감히 문중 제사를 가로채겠느냐 하며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재산 이야기는 쏙 들어간 채 금이가 내온 맛있는 다과만 잔뜩 먹고는 내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겉으로는 큰 며느리가 논리적으로 가문을 방어한 모양새가 되었고 고모님은 큰 며느리의 효심과 배려에 밀려 항복한 꼴이 되었지요. 가마가 멀어지자 시어머니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며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가, 내가 어찌 그런 기질을 발휘했느냐.
내 시누이 성화에 집안 기둥이 뽑히는 줄 알았다. 큰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부엌 쪽에 서 있는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얼 알겠습니까? 다 우리 막내가 뒤에서 일러준 덕분이지요. 금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며 씩 웃었습니다.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나저나 고모님. 다음부턴 빈손으로 안 오시겠죠. 금이의 장난기, 어린 말의 안방과 부엌에는 오랜만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셋째 며느리 금이는 그렇게 서열을 지키면서도 마청님을 내세워 가문의 재산과 평화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안동 권씨 댁 담장에 능소화가 10번을 피고 지는 동안 집안의 기운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10년 전 밥을 태우며 울먹이던 10세 살금이는 어느덧 23살에 다나한 여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집안에 가장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금이가 드디어 처자일을 해산하게 된 것이지요. 권씨 댁 안채는 이른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실찬실 문 밖에는 마청님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인들을 단속했고, 둘째 형님은 부엌에서 산모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금이의 고통 섞인 신음이 들릴 때마다 사랑채에서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던 선비. 윤보는 문지방이 닳도록 안채 쪽을 바라보았지요. 응애. 정오를 알리는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질 때쯤 드디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마청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했고, 둘째 형님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을 산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조선의 법도대로 마청님은 산후조리의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둘째 형님은 금이의 몸조리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수발을 들었습니다. 사흘 뒤 금이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땀을 닦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품 안에서 10년 전 그 낡은 무명 버선 한 짝을 꺼내 금이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10년 전 내가 처음 올 때 신었던 버선이다. 내가 이 버선을 버리지 않고 둔 것은 언젠가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자식을 품을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이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한 듯 했으나 금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막내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어머니가 되었으니 이 집안의 무게가 예전과는 다를 게야. 큰애는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둘째는 가문의 살림을 챙기듯이 너는 이 아이를 따뜻하게 키워 우리 집안의 미래를 지켜라. 이 낡은 버선이 내 발을 감싸주었듯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든든한 버선이 되어 주어야 한다. 금이는 낡은 버선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금이잖아요. 몸조리 얼른 마치고 일어나서 우리 형님들 도와 또 집안 휘젓고 다닐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녀석도 저 닮아서 아주 맹랑하게 키울 거예요. 금이의 넉살의 시어머니는 그제야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후조리 내내 마청님은 금이가 산후풍에 걸리지 않게 방 안의 온기를 세심히 살폈고, 둘째 형님은 매일 새벽 가장 좋은 미역을 골라 진하게 국을 끓여냈습니다. 금이는 두 형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닦아놓은 정칭의 길이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권씨 댁의 대문은 여전히 엄격유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밤냄새와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13살 꼬마 신부 금이의 이야기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권씨 가문의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로서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과 대물림되는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금이는 낡은 버선 한 짝을 만지며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13살 작은 발로 들어와 10년 만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금이의 당찬 성장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